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제1야당의 당대표 예비선거가 있었던 날인데 그 결과를 보니까 36세밖에 안 되는 이준석 씨가, 그것도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원외 인사가 당내 중견 인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력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6월 11일이면은 이제 본선이 돌아오는데 이때도 이 여파가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젊은 세력들이 정치판에서 두각을 나타난다는 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방원은 그 왕위에 올라서 정도전 때처럼 신권이 그냥 뭐 왕권을 제압하는 그런 꼴은 보지 않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임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후궁들을 하나 둘씩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의 동반자인 원경왕후하고 차츰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뭐 적대 관계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뭐 왕비를 폐위한다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가 폐위까지는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 원경왕후의 몸종이던 김씨가 있었는데, 이 김씨를 원경왕후가 극진히 사랑을 했어요. 또 태종도 그 김씨를 아주 사랑을 해서 나중엔 후궁으로까지 삼았으니까. 근데 이제 원경왕후도 여인이고 또 질투심이 또 생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종 하인을 후궁으로까지 올려놓고 그 눈꼴 살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원경왕후가 그 후궁 효빈 김씨가 잉태를 해서 만삭이 됐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길바깥에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막상 해산을 하고 나서는 뭐 근 열흘간이나 이불도 주지 않고 뭐 참 학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악행이 태종의 귀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종이 원경왕후를 점점 더 멀리하는 요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제 그 원경왕후의 동생들, 친정 동생들 민무구를 비롯해서 그 사형제를 전부 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귀양을 보냈다가 뭐 스스로 자진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태종은 이제 애척이 날뛰는 그런 꼴을 보지 않겠다. 그 왕권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없애겠다 해서 뭐 애척뿐이 아니라 그 공신들도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자로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는데, 이 양녕대군이 겉으로는 이 태종을 잘 따르는 듯 했었는데, 실제로 속에서는 좀 뭐 말 못할 화가 치밀지 않았겠어요. 양녕대군이 어렸을 때 애갓집에서 자랐거든. 애갓집에서 자랐으니까 그 민무구 그 형제들하고 얼마나 다정하고 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 외삼촌들을 그 일거에 그냥 전부 다 귀양분에서 처단을 했으니 말이지.
양녕대군은 이제 그 아들 중에서 특히 이 태종 이방원을 빼닮았다고 그래요. 얼굴 모습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또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색을 밝히는 면에서는 참 태종을 능가했던 것 같아요. 17살 때 그 명나라 사신들하고 그 환영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봉지련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있었던가 봐요. 그 기생이 아주 춤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럼 17살 때 그때 뭐 참 여인만 보면 다 아름다울 나이인데 그 중에서도 그 가무를 잘하는 그 봉지련한테 빠져가지고 그 봉지련을 궁궐로 데려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 태종이 그걸 몰랐겠어요? 태종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혼을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끝나질 않고 그 다음에는 그 매형집에서 그 정순공주의 집에서 그 매형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가무를 하는 초궁장이라고 하는 여인하고 또 눈이 맞았어. 그 초궁장은 그 큰아버지 정종의 그 애첩이나 마찬가지야. 기생이지만은 애첩과 같은 그런 여인인데 그 여인을 또 그날 궁궐로 데려와서 또 태비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자로서의 그 인품에 흠이 되는 거예요. 태종은 자기는 이렇게 피를 보면서 정권을 잡고 그랬지만은 그 세자한테만큼은 좀 그런 장애인을 물리치고 그저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새 하나 잡으러 다니고 사냥이라 하고 여인들하고 놀아나고 실망을 한 것이지. 그래서 그 부인 정경왕후하고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경왕후하고 태종이 얘기하는 것을 또 양녕이 엿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셋째 충령이 맞이가 됐으면 참 얼마나 좋겠나. 이 충령은 참 학문에만 열중하고 매사가 본받을 만한데 이 셋째가 됐으니 아쉽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양녕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럴수록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점 더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곽선이라고 하는 노대감이 있었는데 이 곽선의 애첩이 황해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황해도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한양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곽선의 애첩이 아주 그 미모라는 소문을 듣고 또 서울로 한양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양녕이 휘하를 데리고 가서 그 여인의 이름이 어리인데 그 어리를 자기 말에다 태우고 궁궐로 데리고 와. 어리는 난군이 자기 처방이 있는 몸인데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애원을 함에도 왕세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무에 애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궁궐에 와서 또 며칠 묵게 했는데 그게 태종의 귀에 들어갔어요. 기생도 아니고 대검의 애첩을 중추부지사의 그 애첩을 뺏어 가지고서 그런 짓을 했다니 말이지.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태종한테 헛되게 꾸지름을 받고 그 반성문을 쓰고 그래서 겨우 넘어갔어요. 근데 어리는 궁궐에서 나가고 양령은 그냥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이 걸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니 그 양령의 그 세자빈이 자기 친정에다가 어리를 데려다 놓고 양령이 나가서 이렇게 미래를 즐기도록 배려를 해줬어. 몰래. 그것도 태종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그렇게 해서 10개월 후에 애까지 난 거라. 그 애까지 난 때까지 이렇게 그 세자와 세자빈이 몰래 들통이 안 났었는데 이 어리가 젖이 모자라가지고 젖이 모자라니까 그 양령이 제일 큰 누님 정순공주한테 그 유모를 좀 구해달라. 이 얘기를 정순공주한테 하니까 그 바로 태종의 귀에 들어갔지. 태종도 이제는 양령한테서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찰나에 유정현이 영의정을 하고 있었는데 유정현은 그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 이원계의 사후예요. 그 유정현이 상소를 해. 또 좌의정 박은이 상소를 올려. 이런 행실을 하는 세자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폐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종이 양령을 폐위를 하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 세자 폐위를 반대한 사람이 이조판서를 하고 있던 황이에요. 나중에 정승까지 했지만 양령이 세자에서 폐위가 되니까 이제는 효령대군이 내 차례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효령대군은 아주 학문도 열심히 했지만 뭐 술도 안 먹고 왕위에 오를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효령한테 양령이 찾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것을 엿들으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충령에 가 있더라. 그러니 네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세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띔을 해줘. 그러니까 효령대군도 거기서 상심을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절로 들어갑니다. 이절저절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관악산 연주암에 올라서 연주대에 올라서 동생 충령이 세종에 올라서 성군이 되기를 빌면서 한평생을 보냈고 양령도 효령대군을 따라서 연주암에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셋째 충령대군이 세자에 오르게 됩니다. 충령대군은 참 양령이나 효령보다도 학문에 몰두하고 아주 그 군자의 도리, 왕으로서의 그런 인품을 갖추고 있던 그런 왕자예요. 세자가 된 후 2달 만에 태종이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태종은 상왕으로 있으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줬지만 군권만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장인이 되는 시몬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추종 세력들이 시몬을 대하는 태도가 뭐 대단해. 시몬의 권세가 아주 당당하단 말이지. 태종이 그걸 보고서 이 시몬을 그대로 놔둬서는 이게 왕노릇을 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몬을 제거할 생각을 해. 그래서 마침 그 병조판서 강상인이 자기한테 병조에 관한 보고를 안 한 거, 거기에 그 병조판서와 함께
시몬의 동생 심정이 거기 연로가 돼 있었어요. 그 병조판 그 강상인과 심정을 처단을 하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시몬도 체포를 해가지고 연루를 시켜가지고 처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종은 졸지에 그 장인을 잃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은 상황이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동안 시몬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태종의 덕분에 세종은 왕위에 올라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글도 창제하고 또 집현전 학사도 길러서 문치를 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압록강변에 최윤덕을 보내서 사군을 개척하고 두만강 쪽에는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고 또 대마도를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뭐 이렇게 군사, 국방, 내치 뭐 이런 걸 다 잘했고 장영실로 하여금 뭐 과학기 초기도 발명하게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군 노릇을 했어요. 이 세종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그 양녕대군이 참 양녕대군을 보기가 민망해. 사실은 이 양녕대군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 이런 조금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이 좀 마음을 잡도록 정양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양녕대군 곁에 두어서 양녕대군을 모시게 해서 말년까지 양녕대군이 참 평화롭게 또 탈선을 안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이렇게 참 이 성군이 된 세종대왕이 참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성군이 되도록 축원을 해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막상 그 세종이 죽고 세종은 좀 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책이나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집이 불고 몸이 상당히 비대했다고 하는데 세종이 형들보다 먼저 죽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 문종도 몸이 약해서 한 2년 하다가 또 죽고 그리고 이제 손자 단종이 왕위에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하잖아요. 그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할 당시에 양녕대군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정의 편에 들지 않고 세조 왕위 찬탈하는 세조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에 대항을 하는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을 귀양분해서 죽이도록 하고 또 단종도 귀양분해서 죽이도록 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 이 후에 사가들은 일부 사가들이지만은 양녕이 겉으로는 세종을 성군으로 이렇게 받들고 했지만은 그 인자가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나서는 그 좀 감정이 좀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종의 그 직계들을 치는데 쳐서 죽이게까지 이렇게 권장을 했다. 이런 악감정이 좀 남아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효령대군도 그 조선이 억불 숙류 정책을 쓰던 나라란 말이지. 그런 억불 숙류 정책을 쓰는 나라에서 이 중이 됐단 말이지. 예? 그런 불교를 배척하는 그런 데서 중이 되어가지고 스님이 되어가지고 승려가 돼서 이건 이 조선의 정책과는 반대적으로 나가는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91세까지 살아서 성종 때까지 살다 갔는데 이 효령대군의 손녀사오이가 누구냐 하면 악명 높은 임사홍이에요. 임사홍. 그 임사홍이 연산군 때 사화를 일으켜서 그 연산군 생모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많은 인명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그 효령대군의 인자도 이렇게 사위를 통해서 임사홍에까지 전달돼서 그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런 추론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종과 그 아들들의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군이 되고 정권을 잡아서는 참 선량하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포악스럽고 살인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후회가 행복하게 끝나지를 못한다, 이런 교훈도 좀 배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세조 이후에 후손들은 아주 또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을 겪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세종대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